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퇴직연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401k라고 하죠. 여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담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2일인데 바로 이 401k 플랜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게 현실화되면 파장이 상당할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변화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를 다룬 유튜브 분석 영상이나 정책 문건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401k랑 암호화폐가 만난다는 거,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 이건 좀 생소하긴 한데 이런 개념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이 정책들 도대체 내용이 뭔지, 또 누가 이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혹시 어떤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게 암호화폐 시장이나 어쩌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행정부가 암호화폐 쪽에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작이 2025년 1월 23일이었죠. 네, 그때 대통령직 속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 만들라는 행정명령 141785 이게 딱 나왔죠. 네, 그걸 시작으로 줄줄이 나왔어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니어스 법안 얘기 나오고 그 이전 정부 때 암호화폐 기업들 은행 거래 막던 초크 포인트 2.0 이것도 끝났다 선언하고 그리고 제일 큰 거 역시 8월 7일 행정명령 401k 가입자들이 이제 암호화폐뿐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같은 대체자산 투자기를 열어준 거잖아요. 와, 이전에는 사실 부자들만 하던 투자를 이제 일반 근로자들 거의 9천만 명에게 열어주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취지죠.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는 401k 암호화폐 투자에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면서 거의 막는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반대네요. 180도. 심지어 옛날 규제 지침도 없애버렸고요. 여기서 자료들이 딱 짚는 게 그 시장 규모 차이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규모 차이요? 네, 미국 401k 전체 자산이 적게는 9조 달러, 많게는 12조 달러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다 합쳐도 한 4조 달러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이 9조 달러 넘는 돈에 진짜 조금 단 1%만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가도 900억 달러, 5%면 4,500억 달러. 상상이 되세요? 와, 4,500억 달러. 이건 그냥 규제 하나 바꿀 수준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잠재적으로 엄청난 자금 수혈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401k 얘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2025년 3월 6일에 나온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 이건 뭔가요? 예전엔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핵심이 두 개인데 첫째는 돈을 어디서 구하냐. 오직 정부가 범죄 수사 같은 걸로 합법적으로 뺏은 비트코인으로만 이걸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한 20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세금은 안 쓰고? 네, 그렇죠. 납세자 부담 제로 이걸 강조하고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은 절대 안 판다. 영구적으로 국가 예비자산으로 둔다는 거죠. 금고에 금 넣어두듯이요? 포트녹스처럼? 딱 그거죠. 디지털 포트녹스. 자료들 분석은 이게 그냥 단순한 자산 보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제 디지털 골드로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예전에 압수 비트코인 헐값에 빨아서 손해본 거 그게 170억 달러 이상 된다는 추정도 있는데 그런 실수 반복 안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와, 정책 방향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것도 놀라운데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코인브루 영상 같은 데서는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더 주목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현 행정부 고위직이나 핵심 측근들 5명 중 1명꼴로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나 관련 투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신고된 것만 수억 달러인데 안 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클 거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자료들이 규제 포획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이게 잠재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규제 포획.
그러니까 자기가 규제해야 할 대상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런 우려군요. 그렇죠. 뭐 윤리 규정 면제나 재산 공개 같은 절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정책 방향하고 개인의 이익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보이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석가들은 이 부분을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는지 좀 볼까요? 우선 데이비드 섹스, AI 및 크립토 차르라는 별명까지 있던데 이 사람은 유동성 암호화폐는 풀었다고요? 네, 팔긴 팔았는데 그 사람이 공동 창업한 벤처 캐피탈 있잖아요. 크래프트 벤처스. 이걸 통해서 비트고 지분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자료는 지적해요. 비트고요. 아, 그 기관들 암호화폐 맡아주고 WBTC 발행하는 회사. 맞아요. 심지어 IPO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백악관은 이 사람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윤리규정 면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지분 가진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를 지적하는 분석인 거죠. 다음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이 사람은 캐너 피츠제럴드라는 회사랑 스테이블 코인, 테소 관계가 아주 깊다고요? 네, 보통 깊은 게 아니죠. 캐너 피츠제럴드가 테더 준비금 관리해주면서 수수료 엄청 벌고 있고 심지어 테더 지분 5%를 직접 샀대요. 가치가 뭐 6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와, 지분까지요? 네, 거기다 테더랑 20억 달러짜리 비트코인 담보대출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고 지금 회사 운영은 아들이 맡고 있는데 이 아들이 예전에 테더에서 인턴도 했었다네요. 허허, 이거 뭐 거의... 그렇죠. 그래서 자료 분석은 루트닉 장관이 사실상 워싱턴에서 테더 입장을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아까 말한 지니어스 법원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테더가 투자한 다른 회사들한테도 좋을 수 있고요. 법무부 쪽에도 있네요. 토드 브랜치 차관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 이 사람은 뭘 했나요? 이 사람은 임명되자마자 그 유명한 메모, 검찰 통한 규제 종식, and regulation by prosecution 이걸 내렸다고 알려졌죠. 법무부가 암호화폐 수사하는 방식을 확 바꾸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 같은 거 해체하고 범죄로 보려면 고의성을 아주 높게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럼 사실상 처벌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게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같은 많은 활동들을 그냥 비범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 관련 사업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재산 공개 보니까 본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뭐 ETC, PORL, DOT, ADA 이런 알트코인들 꽤 다양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야, 다음은 SEC, 증권거래위원장 폴 애킨스. 이분은 예전에도 SEC에 있었고 또 암호화폐 회사들 컨설팅도 해줬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오면서 SEC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ICO나 에어드랍 같은 거 규제 좀 봐주고 디파이 개발자들 책임도 좀 덜어주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SEC가 막 강제로 집행하는 건수도 확 줄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나 에이브, 컴파운드 같은 디파이 회사들한테는 완전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자료들은 이 사람이 과거에 컨설팅 해줬을 수도 있는 그런 분야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저였죠. 이 사람도 보니까 뭐 선물 옵션 펀드 이런 걸로 비트코인에 꽤 많이 노출되어 있고 채굴 회사나 핀테크 주식 투자도 했더라고요. 이분도 직접 투자를. 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법원 지지하고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하기 쉽게 규제 문턱 낮추는 데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평판 리스크 같은 거 너무 따지지 말라고 지침도 폐지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나 보네요. 그렇죠.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사람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랑 미국 국채 수요를 늘려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 힘을 더 키울 기회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JP모건 같은 큰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는 움직임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시각이죠. 마지막으로 부통령 JD 벤스. 이 사람도 비트코인 꽤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네, 2024년 8월 기준으로 수십만 달러어치였는데 그 이후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뭐 수백만 달러 가치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투자자 피터 틸이랑 아주 가깝다면서요?
네, 아주 가깝죠. 틸이 벤스를 트럼프한테 소개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둘이 같이 벤처 캐피털 나리아 캐피털도 만들고 록브릿지라는 우파 성향 기술 정책 그룹도 만들고. 아, 그럼 단순히 개인 투자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벤스가 지분 가진 펀드가 비트코인 보상 앱 롤리에도 투자했고, 또 벤스의 정치적 후원 자격인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BTC, ETH랑 관련 회사들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보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둘러싼 정치적 사업적 네트워크 전체가 암호화폐랑 아주 깊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에요. 와, 이렇게 한 명 한 명 듣고 보니 보내주신 자료들이 왜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직접 돈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어떻게 할지, 디파이는 얼마나 풀어줄지, 비트코인은 국가 자산으로 만들지, 은행이랑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정책 방향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이 정책이랑 개인 이익 사이의 연결고리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네요. 네, 분석가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모든 변화들 실제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네, 시장은 이미 엄청 뜨겁습니다. 자료 보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묶인 돈 TBL이 연초보다 50% 넘게 늘어서 1,530억 달러를 넘었고요. 와, 50%요? 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투자액도 48억 8천만 달러. 이게 2022년 이후로 최고치래요.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만든 이더리움 기반 펀드, BUIDL도 순식간에 30억 달러 규모로 커서렸고, JP모건 같은 전통 금융 회사들도 엄청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분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시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규제의 확실성이라는 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규제의 확실성? 네. 적어도 다음 선거, 그러니까 2029년까지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다는 거죠. 물론 자료들은 경고도 해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나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비슷하게 규제 풀고 막 과열됐다가 결국 무너졌던 사이클이 있었다. 잊지 마라. 아, 그렇죠. 그런 역사도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면 결국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핵심 인물들의 개인적인 돈 문제, 그러니까 투자가 그들이 미는 정책 방향이랑 너무 딱 붙어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 맡아주는 회사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상무부 장관하고 디파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규제기관 수장 맡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근데 동시에 위험 요인도 많고 비판도 당연히 있죠. 제일 큰 건 역시 정치예요. 중간 선거든 다음 대선이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언제든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항상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 변동성은 여전하고요. 특히 401k 운영사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만약 가입자들이 암호화폐 넣었다가 손해보면 그 책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수탁자 책임이라고 하죠. 아, 운영사들 부담도 크겠네요. 그쵸. 실제로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해충돌 문제 엄청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맞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나 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될 구조냐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암호화폐 정책 변화, 특히 401k 편입 가능성이랑 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이 암호화폐랑 얼마나 깊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규제 명확성을 주면서 성장이나 전통 금융과의 통합을 막 촉진하는 그런 면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다룬 자료들이 딱 그 양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혁신이다, 성장이다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큰데 동시에 그 과정에서 혹시 정책이 왜곡되거나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그 우려, 그 사이의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죠. 분명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을 정말 잘 지켜봐야 하는,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들은 지금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랑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맞춰져 돌아가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1k 같은 통로로 앞으로 어쩌면 수조 달러가 이 새로운 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시장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떤 근본적인 구조, 또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게 아주 길게 봤을 때 우리 사회나 경제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